네, 이렇게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0억 7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또 여기에 항소를 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의 네. 어쨌든 무죄를 전부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100%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오면은 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계속 재판이 나오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특히 그 마지막 그 선고 전에 있는 최종 공판 같은 경우에는 140쪽에 이르는 무죄 변론 요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불복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30억, 추징액 82억 7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국가에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그 동부구치소에 계시지만 네. 한국에 있는 어떤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지만 형이 확정되면은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사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지 그렇다는 점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항소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금 대부분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네.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온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뿐만 아니고 검찰 측에서 무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항소를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검찰이 항소해서 추가적으로 유죄가 나오면은 1심 판결보다 더 형이 높아질 그럴 여지도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다스의 주식 3천억여 원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징금을 30일 내에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서 유치된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의 사례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90년대 중반에 재판을 거쳐서 1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2년 6월에 그 형이 선고됐었지 않습니까? 네. 뭐 1심, 2심, 3심 가면서 형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그 벌금이 그 수천억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추징도 붙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유죄 확정된 이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가 나오면서 주된 형에 대해서는 사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징금에 대해서는 사면이 되지 않고 돈을 내라라는 그런 결정이 있어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추징 시효가 10년이 돼서 더 이상 내지 않으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이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다라고 해서 예. 네. 이와 같은 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징 시효를 10년을 넘겨서 계속 그 국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아들 재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 계속 추징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죄로 확정이 될 경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금 추징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검찰에서 111억 원 정도 그 논현동 사저 한 60억 정도 그리고 또 부천에 있는 공장 부지 40억 정도에서 합계 111억 원 정도의 돈을 그 재산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번에 지금 추징했는 금액이 82억 원 7천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에서 추징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심, 3심 가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일부 추가적으로 무죄가 된다면은 그 부분이 줄어드는데 추징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아니고 20이건 30이건 가서 형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동도 이제 강제 경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기한 내에 납부를 할까요? 아니면 이 집도 좀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많은 그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억 원에 대한 이 유죄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추징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벌금 130억이고 추징이 82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또 그 중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받은 돈이 82억 7천만 원이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불구하고 임의로 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이 사저 그리고 네. 또 부천에 있는 땅을 지금 경매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고에 환수를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 2심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택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 대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그 내곡동에 있는 땅을 샀었는데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제 이거를 매각한 이후에 그 돈으로 납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항소 여부까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이것이 국가에서 공매를 통해서 돈을 환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임의로 갚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향후 판결이나 앞으로 뭐 대응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이 접하는 소식이 음주운전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 뺑소니 사고로 하루에 약 8명이 뭐 숨지거나 다치고 사망자도 한 달에 4명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네. 음주운전 삼진 아웃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의 문제로 해서 많은 사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교통사고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서 입증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6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교통사고 건수는 1.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3회 이상 재범을 통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 자료를 봤더니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3로 해서 재범이 10건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4건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9월 달부터 해서 운전석 뒷자리에 이제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은 이제 처벌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음주운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보면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음주운전 3회 했을 경우에는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구속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세 번째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론을 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하면은 세 번째에도 구속이 안 되는 케이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음주운전이 정말 한 번 했을 경우엔 2번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일벌 100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벌이 강화된다는 시그널을 이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삼진 아웃 말은 삼진 아웃이지만 아무리 3번, 4번 한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뭐 솜방망이 처벌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 특히 경찰에서의 단속뿐만 아니고 이 사법부가 봐주는 어떤 정책은 좀 더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좀 가열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어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대신했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CCTV 설치 문제가 조금 불거지는 게 아닌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일반 국민의 전문가, 특히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이 직접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사원이 가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그 사건만 있었느냐?
지금 그 의료 영업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 대책을 세운다라고 할 경우에 CCTV를 통해서 수술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네. 이른바 섀도우 닥터라고 할 수 있는 말은 A 그 유명 의사가 해놓고 실제로 그렇죠. 의사는 다른 어떤 의사가 하는 그런 점도 막을 수 있고 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는 정말 응급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한데 CCTV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극약 처벌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CCTV를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에서 그 안성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이게 설치를 하고 환자 측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는 CCTV를 촬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의료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데 네. 현재로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의료업계의 신뢰를 좀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봄직도한 그 어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